관우처럼 신으로 숭배된 최영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늘 장군이란 존칭이 붙을 만큼 민중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모든 영웅들이 그랬듯 그에게도 공과과가 뚜렷했으며 한계가 있었고 그랬기에 그도 고려의 멸망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최영 장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는 1316년 사원규정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강직한 성격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황금복일 돌같이 아란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가 동주 출시로 딱히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다른 권문세족들이 헤쳐먹겠다고 설치던 고려 말에 부정부패에 연관된 사건 하나 없던 강직함을 보면 평생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음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양광도 도순문사 밑에서 왜구를 토벌했던 걸 빼면 만 36세 때까지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가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며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어 1354년 원의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는 고려의 지원병으로 참전합니다. 그 뒤 최영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려말은 반란과 외침의 시대였으며 그 한복판에 선 최영은 이를 모조리 진압합니다. 1355년에 인당과 함께 원나라가 뺏어간 서북면을 수복하고 원나라의 파사부를 격파, 1357년에는 오예포에서 왜구의 배 400척을 작살내고 1359년에는 1차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 1361년에 홍건적 10만이 개경을 함락하자 안후 이성계 등과 개경을 탈환하고 이외에도 1363년 김용의 난, 그 다음에 최유의 난까지 완전 진압합니다. 특히 김용의 난 때 최영의 진압군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공민왕은 지옥에 갔을 정도니 최영은 그야말로 고려왕실의 해결사이자 충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의심 많은 군주였고 최영을 찬성사로 임명하여 신임하는 척하지만 한편으로 무장으로서의 그 실력과 명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최영뿐 아니라 오인택, 이구수, 안우경 등 외침과 반란에 맞서 공을 세우고 성장했던 무신 세력이 조정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공민왕은 이들을 달래고 또 한편으로 엉뚱한 생각을 못하게 대규모 공신전과 첨설직을 하사하니 왕으로선 이들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돈을 내세워 이들을 제어하고 숙청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최영은 1365년 강화에 침입한 왜구를 제때 제압하지 못했다며 경주시장인 계립윤으로 좌천되고 그 뒤 암살로 의심병이 도진 신돈이 오인택, 이구수 등을 유배본에 암살해버리고 최영마저 신문에 제거하려 하는 등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무신들이 완전히 제거돼버리면 외침과 반란을 진압할 자들이 완전히 사라질까 두려워해서 결정적 수간에 최영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 뒤 신돈이 제거된 뒤 1371년 개경으로 복귀하지만 이미 공민왕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쯤 되면 최영도 실망해서 삐딱선을 탈 만도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군인정신은 꺾이지 않았으니 공민왕 말년엔 노구를 이끌고 각지의 왜구들은 물론 남쪽 끝 제주도까지 내려가 목호의 난을 진압하는 등 활약을 거듭합니다. 우왕이 즉위한 뒤에도 왜구의 준동은 계속되어 60대의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사방을 평정, 홍산대첩 때 화살을 맞고도 선두에서 왜구를 섬멸하니 사이코 같은 왜구들도 백발의 최만우라 부르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선 그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니 바로 권신 이인임 때문입니다. 그는 이인임만큼의 정치력이 없었고 그랬기에 그를 대신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개혁적 성향의 사대부를 불신해 애정하는 후배 이성계처럼 그들과 손잡고 개혁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차라리 현실 정치가 이인임이 더 낫다고 여겼는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그의 정적인 우왕의 유모 장씨와 지훈까지 제거해 우왕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추앙하는 백성들에게도 엄격하여 1371년 6도 도순찰사 때 70세 이상 장정은 군역 대신 쌀을 거두게 하는 무리한 군수보충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헤쳐먹기 위함이 아닌 전시 상황하에 어쩔 수 없는 징발이었으나 고려의 재상으로서 백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엄정한 지도자 군인으로서만 행동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영은 고려란 체제를 바꿀 개혁가이자 정치가로 변모하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백발의 최만으로서만 행동했으니 이것이 바로 최영의 한계이며 불행이었고 더 나아가선 고려의 불행이었습니다. 1388년 1월 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데 애정하는 후배 이성계와 정변을 일으켜 이인임일파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전횡을 보고 참던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미 고려는 쇠퇴할 대로 쇠퇴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성계와의 연합정권도 얼마 안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1388년 5월 철령위를 설치하며 과거 원나라 지배하 고려 영토까지 건드리겠다는 주원장의 횡포에 최영은 외교적 수단이 아닌 군사적 수단으로 요동정벌을 획책합니다. 이성계와 그와 결탁한 사대부들은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원했으나 최영은 이성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해버리고 이성계는 최영이 자신을 연합정권의 파트너가 아닌 부하로 여기는데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강행한 요동정벌이었으나 최영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의 요구로 군대 지휘를 이성계 조민수에게 맡기다시피 하며 왕 주변에 남고 위화도에 주둔한 이성계는 결국 왕명 없는 회군을 단행하니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개경으로 쳐들어온 반란군을 상대로 최영은 최후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무너지고 체포된 뒤 1388년 12월 해군 세력에 의해 처형됩니다. 그의 유언처럼 그의 무덤은 조선조 내내 풀이 자라지 않은 적군이었다고 합니다. 최영은 충직한 군인이었으나 뛰어난 정치가나 개혁가가 될 수 없었고 그저 구체제를 고집하고 맹종하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한결같은 우직함과 청렴한 성품은 산천을 경계 삼아 땅을 가지고 헤쳐먹던 권신들 속에서 돋보이는 신선함 그 자체였고 비록 권위적인 위정자일지언정 외적과 권신들에게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요 신안이었을 겁니다. 한결같은 삶을 살다간 최영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영웅은 대다수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전쟁 영웅이자 경계인이었던 이성계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태어나 아수라장인 중앙정권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고 끝내 때를 만나 권력의 핵심이 되어 대결단을 내리니 그것이 바로 조선의 개국이란 대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전주의 토우로 1254년경 관리의 횡포를 피해 북쪽 동국면으로 이주하고 그 뒤 원나라의 동국면 지배에 일조하며 몇 대에 걸쳐 세력을 형성하다 4대째인 이자춘 때 원명규체기로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자춘은 정세를 살펴 고려에 협력해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성계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22살의 이성계는 개경의 격구대회에서 기술을 뽐내며 왕의 눈에 들고 이자춘도 천우희 상장군 등의 고위직에 오릅니다. 고려의 배신자 친원파라는 오명을 떨치고 변신한 데 성공한 이자춘은 얼마 안가 급사를 하고 그의 사후 당대 사람들은 동국면에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얼마 안가 깨닫게 됩니다. 공민왕 11년 만 22살의 이성계는 홍건적의 소굴이 된 개경 탈환에 앞장서서 적수계의 목을 날리는 기염을 토하고 그 뒤 침공한 원나라 군벌 나추를 격파 1364년 덕흥군의 침공 때 선두에서 원나라군을 박살내며 연전연승을 거듭하니 고려의 명장으로 점차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370년 요동정벌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문화성의 재상인 지문화부사에 임명되고 공민왕은 같이 임명된 정당문학 이색과 더불어 문무의 으뜸이란 극찬을 합니다. 1380년 황산대첩의 승리로 북방을 넘어 전국의 명성을 떨치고 고려 최고의 무장 최영과 더불어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으로 격상을 하자 이님 등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가 꾼 석갈의 꿈을 왕이 될 것이라 해몽한 무학대사 일원은 제쳐두고 무신 정권의 역사가 있던 고려에서 혼맥을 통해 고위층과 인맥을 다지며 정몽주 등 사대부들의 지지까지 얻는 명망 높은 무장 이성계는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예리한 정치가 이님은 이성계가 왕을 꿈꾸는 자니 제거해야 한다며 최영을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정말 왕을 꿈꿨을까? 전공을 거듭세워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지만 조정의 의심은 거듭되었고 고려의 구군은 나날이 쇠퇴하는 데다 신진 사대부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니 이런 환경과 입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야심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망을 실현시킬 방법과 때를 알 수가 없었으나 풍운의 혁명과 정도전이 찾아오고 1388년 무진년이 밝아오게 됩니다. 1388년 무진년은 한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388년 정월 이인임일파 숙청에 가담해 이성계는 수시중이 되어 조정의 심장부에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최영에 가려진 이인자였고 본인과 정도전이 원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요동정발로 최영과 갈등을 빚은 이성계는 결국 군을 돌려 정변을 단행하니 그 유명한 미화도 해군입니다. 고려 멸망의 서국이 된 이 사건은 계획된 쿠데타란 말이 많았으나 우군도 통사로 모든 지휘권과 장병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주도한 이성계는 개경으로가 최영을 제압합니다. 이인임일파 대숙청으로 유력 권신들이 모두 제거되고 이어 최영까지 제거된 상황에서 고려는 그야말로 이성계의 천하였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두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정도전, 조준 등과 과전법을 단행하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에 비전을 두고 정몽주와 갈등에 빠집니다. 이성계도 동국면으로 낙향한다는 드립을 숱하게 칠 만큼 새 왕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최후까지 주저했으나 결국 자신이 일으킨 흐름에 몸을 맡기니 1392년 정몽주가 암살되고 3개월 뒤 왕위에 오르니 이렇게 조선이 개국됩니다. 무학대사 말처럼 석가래를 짊어진 자, 즉 군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내세워 개혁을 단행하고 한양 천도를 강행해 새왕조 조선의 기반을 다지지만 1394년 고려 왕씨에 대한 숙청은 변호가 힘든 만행이었으며 그 밖에 새왕조 창업에 반대한 옛 고려 유신들이 적잖게 피를 흘리니 명백한 태조 이성계의 죄악이며 엇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실수 두 가지를 저지르니 하나는 비극의 씨앗인 세자책봉입니다. 개국의 공이 큰 아들들을 멀리하고 막내를 세운 무리수로 이방원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정도전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집중시켜 개국 공신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를 적절히 다독이지 못해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태조 이성계의 재위 6년은 정치가로서의 명암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1398년 8월 왕자의 난으로 모든 걸 잃은 태조는 이를 갈며 함흥으로 떠나고 동국면 세력을 선동해 1402년 조사이의 난을 배후 조종하지만 결국 태종에게 진압된 뒤 1000명이라 단념한 태조는 태종을 인정해 도읍으로 기환하니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함흥차사의 전설로 조용히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자연인이 된 태조는 새왕조 창업과 고륙상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극락을 빌며 불교의 귀위에 조용히 지내다 1408년 세상을 뜹니다. 고향 함흥에 묻어달란 태조의 유언을 현실적 문제로 받들지 못한 태종은 고민 끝에 함흥의 억새풀과 흙으로 왕릉을 조성하니 건원릉의 갈대는 오늘날도 무성합니다. 외세에 휘둘리다 일제에게 무너진 조선왕조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장업자 태조 이성계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양극단으로 갈리지만 당시 시대는 변화를 요구했고 한 시대를 부수고 새 시대를 여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태조 이성계는 분명 역사의 거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람만장했던 왕조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